다음은 김봉곤 선생님께서 김웅문 일가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봉곤입니다.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이현구 교수를 8월 말에 마치고 전 원광대학교 연구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기념재단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김웅문 일가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그 의의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의뢰받았습니다. 김웅문 그런데 원래는 이 응무는 자고 원래 이름은 창구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일찍이 이효화 선생님 그리고 여기 왕현정 교수님 오셨죠. 그리고 배항섭 교수께서 상세한 연구를 하셔서 이미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왕현정 교수님이나 배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두 분께서 좀 바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미흡할 겁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어린말 그리고 김웅문 일가의 내력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는지 배경과 활동 그리고 의의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무안 그러면 바로 그 한평과 나주 그리고 밑에 먹포 그다음에 신안 요 일대를 낀 서남 해안 지역에 속합니다. 이 일대는 잘 알다시피 전봉준이나 김견함이 이끌었던 동학농민군보다 더 컸던 배상옥 대접주라든가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활동을 했다. 그래서 아주 이 동학혁명기에 강인하고 아주 큰 세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찍이 백산대나 또 그리고 나중에 집광소가 설치가 되고 또 폐정개혁을 했고 동학혁명 마지막 기간에는 광주와 연합전선을 펴서 호남 방어에 진력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영우 교수님께서도 발표했다시피 그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서 대규모로 학살된 지역에 속합니다. 대략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000명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안 지역의 김웅문 일가는 이효화 배항섭 왕현정 교수께서 이미 연구를 했고 또 고막포 전투가 아주 큰 전투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문 내력이나 또 그리고 오늘 주된 주제가 됐는데 그 소위 이 지역은 그 노사 기정진 선생의 학문과 그리고 그 부근에 면암 최익현 선생께서 제주도 그 다음에 흑산도 유배를 왔고 그리고 그 1881년부터 84년까지 중암 김평묵 선생이 지도로 유배를 왔습니다. 이 호남은 18세기 이후로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곳곳에 마을마다 서당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많은 평민 유생들이 등장을 했고 바로 그들이 면함이나 또는 중암 그리고 노사의 위정척사 사상을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웅문 일가의 내력은 여기에 지금 11대조가 취함적이라고 하는 분인데 문과에 급제하신 분입니다. 광주 목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김충수, 그 다음에 덕수 이러는데
이 김충수 선생은 이 임난이 일어나자 이 많은 그 무기 그리고 곡식을 제공을 해서 임난의 호남의병을 도왔고, 그리고 정유절한 때는 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외적을 방어하다가 몽탄 위쪽의 대굴산에서 부인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적이 알려져서 선무 원정공신 1등의 재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 덕수도 이 많은 의병들을 측면 지원해가지고 많은 이제 공적이 있고, 이분도 물론 그 진사급제하신 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육대조에 가면 김기설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히 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많은 형제들 간에 또는 우애를 가지고 또 뭐 예목제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구율 단체도 만들고 이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아들이 김약화입니다. 이 김약화는 대단히 효행과 또 그다음에 문장 그리고 절이가 뛰어나서 나중에 그의 아들 김상진에 의해서 김상진이 충청도의 유명한 송환기의 문인입니다. 그래서 이 송환기가 이 김약화 지함이라고 그러죠. 이분에 대해서 비문도 써주고 이러면서 조정에 표창에 올라가 가지고 1798년인가요? 그때 포상이 내려오고 됐습니다. 그래서 김약화 선생이 취함사에 배양이 되죠. 이제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제 이 광수 뒤에 여기에 보면 이 광수의 아들로 창구, 영구, 학구, 덕구가 있고, 이 영구는 바로 여기 약화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대부분 동학에 가담한 걸로 돼 있고, 이 중에 영구, 창구, 덕구 그리고 창구의 아들 우신이 동학 농민혁명 때 죽음을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홍문 일가는 고려 말대에 무안이나 나주 근교에 아마 정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와 같이 대대로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는 아까 이야기한 문과급제한 김적의 묘소고, 더 위에 여기 있는 것은 김충수 선생 의병장의 묘소입니다. 1700년대 초에 이 무안에서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취함 김적과 김충수 의병장을 모시는 우산사를 창건하게 되고, 여기에 매년 시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안 김씨는 학문적으로는 이제 취함 선생의 후손이고, 또 절이 의병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김충수의 그런 정신을 계승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지암 김약화 선생까지 세 사람을 모시는 소원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학혁명 때 참여한 것을 기념해서 지난 5월 4일 날 기념식이 여기에서 동학혁명 여기가 바로 옥녀봉이고, 여기가 차산이라고 다산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안의 일대에 정착하는 것, 그다음에 사림 가문으로서 김적, 김원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고 김충수, 김덕수, 김혜숙 의병 활동, 그다음에 1704년에 최암서가 창거인했다. 그리고 사림 가문으로서 김적, 김충수, 김약화가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특히 김약화는 이 김상진의 아들이 송원계 문인으로서 큰 활동을 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집안은 대부분 노사학맥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먼저 이 무안향교에 가면 1889년 현금한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향교 유생들을 기록한 명부입니다. 1889년인데 매우 동학혁명 직전에 유생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무안박씨 총 323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7개의 성씨 중에 무안박씨가 52명, 그리고 나주김씨가 33명, 영광정씨 또는 영성정씨 합한 건데 24명, 대구배씨 23명, 파평윤씨 22명, 나주정씨 21명, 이천서씨 20명, 이런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유생들이라고 하는 게 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주김씨나 나중에 보면 대구배씨 이분들이 동학농민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유생들은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면함이나 노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 그 이전에 이 김창구, 김영구의 향교 직업을 보겠습니다. 이 김창구가 김흥문입니다. 그리고 김영구는 효문인데요. 1887년에 무안향교지를 보면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영구는 89년에 장이, 다시 94년에 제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장. 그래서 이 제장이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제장은 흔히 그 조선 후기 때 양사제라고 하는 기관에 그 우두머리를 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안향교만큼은 이 제장은 윤희면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제장 1인, 장의 2인, 색장 2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안향교의 최고 책임자, 제장을 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향교의 정교죠. 지금 이게 그 무안 출신의 이 기정진의 문인입니다. 이게 이제 총 30명인데 그 중에 이 나주김 씨가 무려 14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무안김 씨는 이 노사 기정진의 문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일찍이 왕현종 교수께서도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14명이고 이 중에 관직을 보면 김영구가 도사로 되어 있어요. 도사. 거기에 연원록에 이 도사는 의금부 도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직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지위가 높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 향후 이 김영구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히 좀 제가 더 해봤는데 이 말씀드린 대로고, 그 다음에 김영구는 승정원 일기 여기 자료를 보면 1888년 5월 9일자에 의금부 도서에 제수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똑같은데 과연 무안의 김영구인지 이거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연원록에는 분명히 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무렵 때에 노사 기정진 그러면 이 조선 성리학의 6대가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 호남의 대천재고 많은 문인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영남, 호남의 일대에 많이 거쳐 있는데 우리 김영구나 또는 김창구 김웅문 일가의 동학 농민혁명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는 노사 개정진의 그런 사상이나 향토 방위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노사 개정진은 평생 벼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급할 때는 의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세도 정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탐관오리나 이런 그 나라가 잘못돼 간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계획을 주장을 했습니다. 애의 염치라고 동학에서도 그 인륜 무장 포고문에 우리가 일어선 것은 인륜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동학 포고문에. 그 사유는 애의 염치인데 노사 개정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애의 염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의 애의 염치 그리고 당시 그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기 때문에 부자들의 애의 염치 골고루 다 같이 이제 나누어주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노사 개정진 선생이 개혁으로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이 개정진의 이 식화 정책은 1866년 이 6개의 병인서와 그리고 화서 이항로의 주전책이 이 바탕이 돼가지고 1866년 프랑스 침략을 격퇴한 아주 위대한 사건인 거죠. 개정진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먼저 조정에서 싸우자 하는 그런 계책을 정해야 된다. 이게 정묘산이고요. 두 번째는 연애를 지키는 장수들이 그 서양 침략의 부당함을 모두 익혀야 된다. 그리고 침략을 하면 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요격을 한다. 이게 심정이고요. 신분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하죠.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그 군적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개정진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칠 인재와 방책을 널리 구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가난한 사람, 이 목동들이라든가 뗄나무꾼이라도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말을 들어서 기용을 하자, 인재를 구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왕은 편벽된 마음을 갖지 않고 대동의 공정한 마음으로 애적을 무찌르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조정에 올렸고 조정에서 그때가 당시에 대원군 정권입니다. 그때 좋다 해가지고 기정진에게 종이품 호조 참판의 직위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정진은 의병을 떠나는 고경명의 후손들에게 장하다. 너희들이 꼭 이기고 오라. 뭐 이렇게 출전을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 집권기에 기양현 이 사람은 이러한 대원군의 척사 이 대원군 정책 있잖아요. 그게 척사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노사 선생과 개혁의 기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경련이라고 하는 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옥경련은 바로 한평 무안 사창 출생입니다. 이분은 1867년 대원군 집권기에 과거 급제를 했고 이분이 문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집을 통해서 보면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외적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이분이 과거 급제하고 벼슬을 하면서 자주 무안에 내려갔는데 주로 무안에서는 진사동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사동 쪽은 아마 배상옥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농민군만 일어선 게 아니고 당대 위정척사 계열에 다시 얘기하면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하나 위정척사 계열은 다 그런 게 아니고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나라가 개혁돼야 된다, 경제나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송사 기후만이라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눈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후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사 기정진의 그런 문인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이 고창의 정하원이라든가 이규채라는 분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들이에요. 이거는 제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김창구 선생 묘비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공은 여기 있잖아요. 가보 동학지 변에 위정척사키로 이게 동지 수배로 붕당이죠. 붕당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동학에 뛰어든 게 결국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위정척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묘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거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무안에는 이런 나주 김씨들만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무안 향교에 보관 중인 무안 연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림 연원록이 있는데 거기에 약 150명의 무안의 학자들이 약 3,000명의 이 무안의 유생들을 배출하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조기석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무안 청계면의 배정기, 동생이 배정기입니다. 바로 요 청계면, 청천리, 여기에 무안에 집광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최익현 선생이 청천사 유오비를 글을 보내가지고 그 청천리 사람들은 그곳에 면함이 약 10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면함생 연보에는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배정기는 여기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1894년에 동학에 접주를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배석호 정교한테 물어보니까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동생은 죽었습니다. 동학 때 잡혀 죽고, 이분은 피하고 나중에 1900년에 돌아와서 많은 문인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무안에서 이제 대구배씨 외에 이 석산의 해주채 씨, 이것도 이분도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모두 송제 최한영의 문인입니다. 이항 황맥이죠. 그리고 중암 김평묵을 자주 방문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최익현의 제주도 흑산도 유배, 김평묵의 지도 유배를 계기로 이항로의 유정척사 사상을 가진 많은 인물들이 고창, 화순, 무안, 한평, 장흥 등에서 배출되었다. 이거는 이 청천제에 관한 사진이고, 이 석산마을 해저면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군 측에서도 1894년 8월 말에 이 제2차 동학농민 거병을 위해서 이 손아중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봉기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호남 한도가 호응했다 하지만 사대부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은 추종하지 않았고 부자들도 추종하지 않았으며 글 잘하는 선비들 역시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동학농민군 측에서 얼마만큼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이제 제2차 봉기에는 이러한 그 일본군을 무찌르고 또 새로운 이 개혁 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철리나 그다음에 아까 다산 마을에 사는 이런 분들도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가담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전투에 이겨야 되죠. 그래서 김흥문 집에서 병기를 제작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고 군사훈련을 했어요. 김영구도 참여를 함으로써 당시에 무안 일대의 평민 유생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학농민군의 고막포 전투는 대략 11월 15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 전투는 이 나주를 둘러싸고 남과 북에서 나주 수성군을 제압해서 나주를 기점으로 장기적인 항전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했던 거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도를 그려놨죠. 여기에 여기 이제 고막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주를 진격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이 같이 호응을 했어요. 이 족포면 쪽에 우리 주영채 회장님도 여기에 그 할아버지들이 참여를 했어요. 고막포 전투가 무안 기념사업회주관으로 재현이 되고 있고, 또 광주에는 연합작전을 폈던 광주에는 고학문 삼형제의 기념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의의를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임진란 정유절한테 의병활동을 계승한 것이다. 또 위정척사계열의 유생과 동학농민군의 만남의 장소다. 그다음에 항일 의병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기삼년은 이뿐만 아니고 1902년에 이 동학 접주 김문행과 함께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다가 결국 붙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시라고 그래도 보수적인 유생만 있는 게 아니고 평민들과 연합한 그런 유생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일대에 유배인이 크게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서당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평민 유생이 증가했다. 이런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2월 11일 날 양호 선봉자 이규태가 당시 그 순무사 신정에게 보고한 무안의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 11일 유시경에 무안읍에 이르러 별탈 없이 묵었습니다. 무안은 역시 비류들의 소굴로 거개가 많이 있어요. 수성군을 조직하여 각 면의 민간 장정들을 협동하여 접주 70명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라고 그러면 곳곳에 이러한 그 접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밖에도 빠져나간 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훨씬 70명이 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관은 민원에 따라 30명을 처단하였고 40명을 가둬 놨습니다. 요 무렵 때 아까 김용구가 붙잡혀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김창구와 김흥문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아들이 12월 8일이죠. 그때 아마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무안은 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잡주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당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동조한 위정척사 계열의 유생들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봉곤 선생님께서 김흥문 일가의 동학농민군 활동과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나주 김씨 김흥문 일가의 참여 배경과 활동 상황 등 새로운 이야기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봉곤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